상계동 갈비집에서 탈당 회견을 했습니다. 탈당 회견과 상계동 갈비집, 이게 어울리는 것인가? 상계동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 출마했던 곳이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오후 3시에 상계동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았던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질책하고 반성합니다. 그들의 권력 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절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자, 현상에 대한 어떤 비판과 함께 본인이 탈당한다고 밝힌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 신당 얘기도 조금 꺼내놨습니다. 질문, 답변도 물론 있었고요. 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우선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회견 장소를 놓고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사실 이 회견이 통상적이면 국회에서 통상하잖아요. 이런 건데 국회가 아니었고 상계동 갈비집에서 탈당 회견을 한 거예요. 이게 방점이 상계동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갈비집에 있는 겁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겁니까, 지금?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목을 끌잖아요. 예. 흔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결단 내지는 선언을 할 때 이용하는 국회 내의 장소가 아니라 이게 음식점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오늘 이 탈당 선언이 상계동 그 음식점 상호 선언으로 기억돼 주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장소가 좀 특이해서 다들 의아해하고 이목을 끄는 건 충분히 사실 같아요. 근데 국회 기자회견은 이준석 전 대표 정도면 뭐 의원들을 통해서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거야 뭐 충분히 잡을 수 있겠죠. 허은하 의원이 실제로 잡아두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그러니까 거기 예약해 줄 사람이 없어서 저 음식점을 택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부 해석은 노회찬 의원이 예.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했던 소위 오래된 불판을 갈아보자. 뭐 그거와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그럼 갈비집의 의미를 두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그 해석은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탈당 선언을 하면서 본인이 3번 총선 출마를 했던 상계동을 포함한 노원 병지역, 지금 이제 노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3개에서 2개로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만 노원에서 다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계동보다는 오히려 갈비집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자막으로 잠시 나갔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회견에서 내놓은 설명이 있어요. 왜 장소가 여기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내용 보시면 이겁니다. 이준석, 상계동 마포 참수 갈비 선언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오늘 본인이 한 얘기를 저렇게 기록이 되길 바란다. 분명히 장소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회견에서 한 내용 중에 무슨 달 얘기를 꺼낸 게 있어요. 달 얘기를. 이거 좀 볼까요? 이거 김종욱 전 행정관이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눈은 항상 녹습니다. 그래서 봄은 항상 옵니다. 뭐 눈, 봄 얘기 비교를 했죠. 그리고 보름달은 항상 지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릅니다. 이건 당연한 자연현상인데 오늘 이걸 꺼냈단 말이에요.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 보시기에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보름달과 초승달은 각각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의 순리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보름달이라는 건 지금 휘황찬란하게 뜨고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윤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한 한동훈. 지금은 보름달처럼 반짝반짝 빛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미래 정치가 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초승달이란 소리입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총선보다는 대선 또는 지금 지출보다는
저축을 하겠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표를 얻을 수 없는 얘기라도 좋은 정치란 얘기하겠다고 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에 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체제로는 미래가 없다라고는 표현을 좀 한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냥 본인이 내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충상 이전 문제, 예. 해병대 사망 사건 특검 문제, 이태원 참사 유족 면담 문제를 대통령에게 걸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응답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 아니냐?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미래의 시대는 자신에게 올 거다라고 하는 좀 선생님 예언자 같은 얘기를 한 거고요. 아마 자신의 더 큰 꿈을 위해서 예. 지금은 광양에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달인데 달에 구름이 끼면 달이 안 보이는데 지금 상황이. 언젠가는 구름이 걷히겠죠. 그것도 자연의 순리죠. 그런 얘기를. 아주 뭐가 비유가 많아. 장소도 굉장히 고민해서 한 것 같고요. 저는 달 얘기는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오늘 한 얘기 중에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다 포기하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얼마 전에 본인이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뭐 설명을 조금 내놨는데 이거 누가 이거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제안을? 제가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사실 같이 지도부에서 일을 예.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이런 제안을 받으면 그것이 누가 제안을 했다든가 또는 뭐 어떤 의미로 제안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고 예.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그냥 마치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뭔가 어떤 중요한 제안을 받았지만 그걸 판단해서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사소한 걸 어떤 걸 들었지만 자기가 그걸 예를 들어 유리하게 해석해서 얘기를 한다.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이상훈 앵커님한테 예. MBN 사장 한번 해보시죠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만약에 그러면 예. 우리 이상훈 앵커님이 밖에 나가서 내가 사장 제안을 받았는데 이걸 참 수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지만 이번에는 뭐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죠. 그거는 약간 좀 남들이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런 반응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아주 지금 현 상황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 예를 들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다든가 또는 뭐 하다못해 예. 결정권이 좀 있는 분이 메신저로 예. 이야기를 했다면 의미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 뭐 그냥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총선을 좀 이끌어 주시고 보수가 분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누가 이야기했다면 저런 이야기를 하실 분이다 이 말이죠. 또 혹시 내일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언론에 나가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 얘기한 걸 보고 아니 진짜 이러면 한번 될까요?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또? 좀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약간 이렇게 해석을 했어. 아무튼 이것도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조금 시간이 전이에요.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본인한테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 또 밝혀서 이것도 좀 귀를 잡았습니다. 아마 뭐 주위에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탈당하지 말고 예. 그 자리 맡아서 좀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의 예. 의미는 별로 없는 거죠. 아무튼 추정컨대 김기현 대표 체제 고 즈음이겠죠. 아무래도요. 그 시점상 보면은. 근데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더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요. 앞서서 이제 방송 시작 전에도 오늘 기자회견 장소 얘기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홀로 기자회견했다. 측근으로 통화했던 분들은 자리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 꺼냈는데 사실은 지난달 11월만 해도 이준석 전 대표 주변에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줌의 용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지금 이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반이 지났는데 오히려 삶이 고달퍼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문제의식을 모두 느껴야 합니다. 자, 저렇게 여러 명이 같이 있었던 게 이게 얼마 안 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상계동 갈비집 기자회견에 홀로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홀로 설명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대비가 되는데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나와 계신데요. 일단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당에 잔류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에요. 그러면 천하용인에서 용은 일단 빠집니다. 그럼 천하인.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천하람, 허은하, 이긴 세 명의 정치인인데요. 오늘 회견에 모습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가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아직 명확한 입장들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천하용인이라고 네이밍이 됐었죠. 예. 지난번 3.8 전당대회 때 출마들도 다 했고 이준석 예. 대표하고 정치적 행보를 꽤 오래 했던 분들로 측근으로 분류가 되는데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신당에 가지 않겠다, 국민에 남겠다 하면서 저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구도가 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천하인이 남았는데, 예. 근데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아까 우리 김용남 의원이 말씀했지만 국회에 소통관은 현역 의원이 예약을 하거나 저 같은 대변인들이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본인이 예약까지 한 거 보면은 그게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아예 갈라서겠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의원 아닙니까? 비례대표 의원은 신당 창당 선언에 합류하는 순간 본인이 예전에 뭐 김연아 전 의원처럼 다른 정당에 뭐 그때는 그랬죠. 몸은 가 있는데 뭐 그게 몸은 남아 있고 마음만 갔나요? 예. 좀 저도 헷갈립니다.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들은 압박을 받아요. 지금 뭐 류호정 의원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탈당하게 되면 의원직이 그렇습니다. 상실되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탈당하려면은 이제 뭐 신당하려면은 당에다 요구를 하죠. 나 좀 제명해달라, 출당시켜달라 요구를 하는데 지금 아마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좀 보는 것 같고 천하람 위원장도 순천 의뢰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빠졌지만 이 세 분이 이준석 전 대표와 아예 안 가겠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천하인만 모여가지고 저기서 보는 것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홀로 단독 회견도 어찌 보면 뭐 새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듣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예 몇 명 가 있는 것보다 뭐 선도 탈당을 하고 후에 또 추가적으로 탈당을 하면서 또 신당을 붐업시키는 뭐 이런 전략도 자기들끼리 논의하지 않았을까. 뭐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 표명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 말고 다른 세 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맡고 계신 분, 그리고 현역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입장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연락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뉴스와이드가 김용태 전 최고위원 먼저 당 잔류 의사를 먼저 밝혔잖아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좀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담았는데요. 좀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끝까지 당에 남아가지고 혁신하고 어떤 쓴소리를 내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그런 절차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그런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자의 어떤 방안에 대해서 선택을 한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신당이 어쨌든 제3지대 신당 모델로 가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탈이념적인 정치 그리고 우리 민생에 대한 고민들 양극단의 정치에서 그동안 정치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수건 과제들까지 모두 녹아내려서 정말 새로운 정치 실험의 그런 정당이 되었으면 바라고 있고요. 김종욱 전 행정관께 김용태 전 최고위가 잔류 결심을 한 결정적인 이유, 본인이 정말 결정적인 어떤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미래가 불확실하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일단 10일의 벌판입니다. 예. 밖에 나가서 정당을 만든다는 거. 그래도 의원이 없으면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돈, 조직, 사람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야 되고 또 기존의 기성 정당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언론이 우호적이냐? 언론이 또 우호적이지도 않은 상황이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나마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의 예. 유의미성을 찾았던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는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감량이 되지만 저는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베리아에 잘못 나갔다가는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는 버티지만 같이 갔던 분들은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올 돌아온다.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오.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현실적인 방안을 채택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 얘기는 지금 최초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김채고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좀 나머지 세 명과 좀 결이 다른 방식의 길을 걸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시베리아 벌판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이미 과거부터 선을 좀 그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당을 옮긴다, 당을 나간다, 새로운 당을 만난다. 이거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었겠죠. 과거에 사례는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그다지 많이 있었나. 돌아보면 눈에 띄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준석 전 신당 얘기가 나왔을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됐던 분이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같이 하는 거 맞습니까? 혹시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당입니까? 뭡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았던 분이잖아요. 오늘 이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나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당이라는 거는 막상 진짜 해보면 그거는 엄청난 각오를 갖고 가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탈당 여부나 신당을 새로 시작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만 오래 해오고 있고 아직 결심 안 했습니다. 늦지 않게 제 결심을 국민들께 밝혀야죠. 김영남 전 의원님,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서 일단 부정적인 반응인 걸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럼 결국 같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곧 국민의힘에 유승민 전 대표는 남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은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나가봤죠, 한번. 예. 그 이후에 뭐 우여곡절 끝에 다시 국민의힘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예. 신당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일단 알고 있는 게 큰 이유 같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래전에 탈당과 신당 창당을 예고를 했잖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거기에 함께하면 유승민 의원이 소위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꼴밖에 안 되죠. 주도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 어쩌면 생길지도 모르는 소위 이낙연 신당도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두 전직 총리,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의 합류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신당에 이승민 전 의원이 합류하는, 그러니까 주체라기보다는 동조 세력으로 비춰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준석 신당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나올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남아서 어쩌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기에게 올 수도 있는 기회를 잡거나 아니면 또 급변하는 사태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제3지대에 소위 빅텐트가 쳐질 때 자기가 기둥 하나의 몫을 하기 위해서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신당 얘기를 꺼낸 오늘 사실은 회견도 홀로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다지 보면 부정적인 약간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이 오늘 좀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또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정치권 안팎에서.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잖아요. 이제 자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연락을 할까? 두 사람을 만날까?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꺼낼까? 이런 게 또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관련해서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답에 다 있다고 보는데 계속 똑같은 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 하나하나의 얘기에 대해서 지금 뭐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일수록 강해집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없이 만나고 경청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뭐 누구 하나하나 요 표현 요것도 간단치는 않아 보여요. 뭐 그 정도로 치부한다는 뜻인 건지 아니면 뭔가 생각을 하는데 드러내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와 앙숙으로 통하는 분 계시죠? 안철수 의원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이렇게 정치권 평론 많이 하시는 분이 한동훈, 이준석 두 인물의 관계 그리고 만남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좀 내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청년층을 대표한다 또는 뭐 중도층을 대표한다 이건 잘못된 분석입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당 총선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새로 오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특정인을 상정하지 않았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다양한 사람 만나.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도 아직까지도 합법적으로 뽑힌 대표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당연히 이제 리더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여기는 이분은 또 실생 당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말은 뭐 만나지 않을 것 같다 또는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 뭐 아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과거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으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만나겠습니까? 조만간? 아니 도대체 만날 이유가 없죠. 만날 이유가 없다.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탈당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보는 눈은 아마 곧 교도소에 가셔야 될 범죄자로 보시겠지만 그러나 만나야 되잖아요. 그거는 경쟁 정당의 대표니까. 그 야당 제일 야당의 대표이자 뭐 그 당연한 만나서 인사도 하고 뭐 좋은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만나러 다녀야 될 텐데 거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요 우리 당에 있다가 분탕질하고 지금 나가서 혼자 지금 되어 있는 그냥 저 전직 당대표였던 지금 한 사람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세력도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죠. 그런 분을 만나서 키워줄 이유가 없죠. 혹시 만나서 탈당을 했지만 그래도 당에 좀 돌아오시죠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이전에 했겠죠. 그 이전에 많은 분들이 했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 스스로가 그 길을 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 말씀대로 뭐 젊은 층을 대변하는 자기가 아직도 젊은 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엄청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곧 40대가 되어요. 점점.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꼭 대변하고 있다고 보지도 않아요. 또 많은 저 경우에 뭐 예컨대 그 여혐주의자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과도한 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다든가 또는 젊은 세대도 이제는 또 20대와 30대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정치 행태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보여줄까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별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판단이 맞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 뭐 물론 뭐 또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정말 만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뭐 0.01%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뭐 전혀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저한테 물어보면 만날 필요 없다고. 조언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는 뭐 특정인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뭐 딱히 관심이 없다라는 말로 들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누구 하나하나 답할 사항이 아니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역시 앙숙인 것 같긴 하네요. 아까 말씀 들어보시면서 패널 분들께서도 약간 이렇게 귀를 쫑긋하시고 들어봤는데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고요. 다음 화면 좀 볼까요? 한동훈, 이준석 두 인물의 어떤 관계를 조금 이 해석을 곁들여서 만든 내용인데 이준석과 한동훈의 관계는 무엇일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가 어떤 여론의 호응을 받아서 성공할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의 존재감은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가 여론의 어떤 반향을 못 일으키고 약간 좀 실패 쪽으로 가게 되면 이준석 신당이 대체제로 주목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해석들이 좀 나와요. 한민수 대변인께요. 네. 한동훈과 이준석 관계는 대체제입니까? 아니면 보완제가 될 수 있는 관계입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보완제가 아니죠. 아니다. 대체제죠. 대체제다. 왜냐하면 그 이준석 전 대표가 하루에 1%씩 신당 창당의 확률이 높아질 거다. 예. 이러면서 그 국민의힘의 본진인 대구를 휘젓고 다녔어요. 예. 대구 의원들한테는 뭐 살찐 고양인가요? 이런 모욕적인 살찐 얘기까지 고양이. 예.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되게 언론에도 그렇고 많은 주목도를 받을 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당시는 법무장관이 조기 등판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현직 법무장관이 또 전국을 누볐습니다. 팬 사인회도 해주면서. 그러면서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좀 깔아앉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일진일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제가 봐도 만약 한동훈 장관 지지자들이 보면은 되게 기분 나쁠 정도로 무시를 하고 있어요. 그냥 원오브 대만 아닙니까? 나한테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그중에 한 사람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의 지지자가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구나. 그렇죠. 예,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볼 제가 그렇게 때는 얘기했습니까? 예. 저는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는 아닙니다만 예. 되게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은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상황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의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보는 인식이 딱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그 텔레그램이었나요? 뭐 SNS 문자로 내부 총질하는 뭐 당대표라는 표현을 썼었죠. 딱 그거를 이준석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없다. 근데 과연 저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안철수 의원처럼 젊은 층이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준석 전 대표를 좋아하는 젊은 층이 있고 그 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뭐 이틀째입니다만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세대 포유론에 대해서도 효의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상황이 녹록치 않아질 때 한동훈 비대위가 생각한 것처럼 못 나가고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뭐 그러면 이준석 신당이 좀 뜨지 않겠습니까? 새도 좀 모이고 그러면 손을 내미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라는 게 워낙 꿈틀꿈틀거리고 총선을 앞둔 정치는 사실은 뭐 언론에서 그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기 시간의 밀도가 뭐 어마어마하다. 그거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회견 내용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무슨 후원금 얘기도 나오고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얘기거리들이 오늘도 좀 등장을 했는데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제목으로 보시죠. 여당 후원금이 갑자기 5배가 늘었다. 이게 한동훈 효과일까? 그러니까 정당 후원금이잖아요. 당으로 들어오는 후원금. 요 얘기인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취임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인용을 했어요. 과거에 유명한 분들의 말들을 인용했는데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노래를 인용을 했거든요. 이른바 이제 환상 속의 그대 요런 제목의 노래였는데 이게 90년대 굉장히 인기 있었던 노래잖아요. 근데 그 노래 대목에 이게 나와요. 제가 노래를 직접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이다. 요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리듬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기 어떤 리듬으로 요 가사 대목이 나왔는지.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인용했어요. 그 앞부분 하얀 글자는 뭐 그냥 지나가고요. 요거 색깔이 들어간 글자를 좀 보시면 사랑과 때를 기다리고 계신가?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럼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이다. 약간 뭐가 비슷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지금 하루가 지나 오늘 이거 인용한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마침 조정훈 의원이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 좀 많이 꺼내놨던 인사 중에 한 분인데 서태지와 아이들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아주 오래전에 한 장관하고 그 한 위원장하고 그 식사 자리를 했을 때 서로 이제 그 구의학번으로서 네. 학생 운동이 끝물, 그다음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 상징은 서태지였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메시지는 나는 나다. 네. 나는 나의 길을 간다거든요. 예. 그걸 인정해 달라. 내 색깔, 내 모습 꾸미지 않겠다. 네.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 저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예. 해도 안 된다. 네. 난 내 길 가겠다. 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70년대생, 그리고 조정훈 의원도 역시 비슷한 또래예요. 김영남 전 최고위원. 김영남 전 최고위원은 X세대신가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저도 X세대죠. 그럼 X세대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 아시죠, 잘? 알죠. 근데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독 서태지와 아이들 요 가사를 인용했다고 오늘 해석이 되거든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대학 학번이 9학번쯤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대학을 막 들어갈 무렵쯤 유행했던 노래 아닌가요? 저 노래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때 등장했죠. 92년에. 네. 예.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많이 좋아했던 노래 가사를 좀 인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연설문을 쓰다 보면 좀 예. 운율이 있어야 연설문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반복과 운율이 맞아야 이 훌륭한 연설문도 평가받는데 운율이 잘 맞는 거에 대표적인 게 노래 가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노래 가사를 염두에 두고 연설문을 쓰면 특히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임팩트를 주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노래 가사처럼 쓰면 연설문이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쓴 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취임사를 본인이 뭐 열심히 이제 수정다 고쳤다고 뭐 일담처럼 알려지는데 혹시 이런 연설문 취임사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거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 전에 원내 대변인 할 때 논평을 주로 제가 직접 썼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본인이 조금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이 써온 글 갖고 읽기가 참 불편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쓰는 거면 남의 언어가 되는 거니까 본인이 쓰는 표현도 있어야 그리고 되는데. 마음에 안 들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직접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 얘기대로 아마 본인이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로 저런 거 연설문 담당하는 사람이 써오면 거의 천편일률적인 그 연설문이 나와요. 그냥 항상 우리가 듣던 얘기 거기에 뭐 한자 성어 정도 그때 첨부하는 수준의 연설문이 나오는데 어제 수락 연설을 보면 좀 독특해요. 연설문의 그 형식이나 내용이 조금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맡긴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생중계로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를 들으신 분도 계지만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표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말의 RPG가 엄청나다. 막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또 RPG라고 또 비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RPG가 RPM이죠. RPG는 그 폭탄 RPM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랐다. 그렇게 비유하신 분도 계시더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요. 아니 취임사하면서 왜 민주당만 뭐라 그런 소리가 많습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지난 오늘도 여당 일각에서도 조금 반성이나 이런 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시각도 좀 나왔거든요.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김종욱 전 행정관께 제가 좀 드릴게요. 어제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국민의힘이 좀 비상대책위원회 제도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한 성찰을 놓고 야당 얘기만 많이 보였다. 근데 반면에 2011년 박근혜 비대위 경우는 사실 첫 일성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였다. 조금 좀 비교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좀 있더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 판단을 잘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취임 내용을 읽으면서 이거 민주당에 있는
원칙과 상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완패하고 난 다음에 김기현 체제를 혁신해야겠다. 이래야지만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혁신회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거라면 전 적어도 핵심적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라는 내용이 중심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소위 국민에게 이렇게 많은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 제가 볼 때는 증오와 공격으로 가득 찬 글 내용이에요.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 그리고 주로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한 공격. 거기다 또 제가 대통령께서 공산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개딸 전체주의라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개딸 전체주의. 이게 제가 볼 때 비대위원장의 품격에 맞는 용어인지 전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냥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은 수장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클린턴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본인이 성공한 카피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제가 볼 땐 바보야 문제는 대통령이야. 이 문제를 잘 풀지 않으면 앞길이 안 보이는데 계속 상대방만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비대위 잘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어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과 관련된 대목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대목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근데 이제 비대위가 출범한 것이 과거에 박근혜 비대위 때는 이른바 디도스 사건으로 그 비대위가 출범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선관위에 들어가서 젊은 층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황당한 그 일을 벌인 이후로 이제 당이 비대위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사죄를 하는 건 당연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여당 내에서 특히 서울 수도권에는 뭐 참패한다를 넘어서서 거의 뭐 몇 석 건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폭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자신이 이 구원투수를 넘어서서 거의 이 당을 구원하러 온 이 저 최후의 마지막 그 남은 장수처럼 스스로 각오를 다지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그런데 강하게 보여야죠. 지도력에 대해서 강하게 보이고 여기서 뭐 사과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공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나는 지역구에도 출마하지 않고 비례대표에도 출마하지 않는다. 내가 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 승리해서 그 과실은 내가 따먹지 않겠다. 이런 그 어떤 지지자들 또는 국민들께 보여주는 저 모습은 사실은 근자에 보기 드문 굉장한 그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선거에서 한쪽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요, 그 선거는 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저런 모습을 보인 것은 꽤 많은 분들에게 그 국민의힘이 다시 여당으로서의 위치를 점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그런 용기를 또 심어줬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이 주제가 살짝 토론 분위기 가서 지금 패널 분들이 막 발언권 신청을 막 계속 저한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순서상 한민수 대변인, 김용남 대변인께 제가 1분씩 드릴게요. 지금 뭐 서로 반론을 하겠다, 나는 다른 의견다 계속 표시하고 계세요. 한민수 대변인 먼저 하시죠. 근데 왜 지금 국민의힘의 집권당인데 비대위가 출범했습니까? 본질을 보셔야죠. 1년 7개월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에 지도체제가 여당의 지도체제가 5번이 바뀌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3번째입니다. 그러면 1년 7개월 동안 국정의 난맥상에다가 우리 국민들 지금
민생구에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고난한 삶을 이끌고 있는데 예. 명색이 집권당 대표가 들었으면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무슨 선거 절차로 뽑힌 비대위원장도 아니잖아요. 비상한 시기에 집권당이 엉망진창이 돼서 왔으면 국민들 안 봅니까? 본인들 지지층만 보십니까? 정치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른바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수청,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들 민심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 이번 취임은 축하드립니다만 예. 취임사나 특히 오늘 또 민주당을 공격하고 하는 모습들은 저거는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과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여당이 들어서야 된다. 여당 지도부가 들어서야 된다. 이런 비판에 전혀 호응하지 못한 많은 분들을 실망시키고 오로지 지금도 똘똘 뭉쳐있는 예. 본인 지지층만 본 발언들이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김용남 전 의원. 그러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왜 비상이 걸렸느냐? 그게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을 몰라서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인 게 아니거든요.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나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패권주의에 십자해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인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왔느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기 때문에 예. 기존과 같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야당을 공격하는 말씀은 조금 줄이시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어떻게 나아질 것이냐, 이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뭐 내부 의견 보니까 뭐 서로 이제 약간 토론처럼 진행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아까 이번 이슈의 원래 제목이 있었잖아요. 무슨 후원금 얘기 나왔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거를 밝혔어요. 약간 분위기는 약간 자랑하는 듯한 분위기로 이걸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엿새 만에 쏟아진 국민 후원금, 그러니까 정당 후원금을 말하는 건데 자, 앞서서 비교를 해봤는데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얘기되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20일 동안은 당에 9천만 원 정도 들어왔대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 얘기가 가시화된 게 22일서부터 26일 취임까지 쭉 왔잖아요. 요 엿새 동안은 1억 4천만 원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을 따지면 5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당 후원금이 크게 늘었는데 그 후원금을 보내신 분들이 이렇게 또 메시지를 남겼답니다. 한동훈 응원해, 한동훈 힘내라 등등등. 응원 메시지군요.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오늘 국민의힘 사무처가 약간 자랑 삼아서 얘기를 꺼냈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다. 아무래도 여당 지지자분들이 이렇게 후원금을 보낸 걸로 추정이 되죠. 이런 분위기가 하나가 있고요. 오늘 또 한편에서는요. 민주당에서 어떤 분위기인데 한동훈 장관 고발하겠다고 나왔어요. 고발하겠다고요. 자, 오늘 그 회견을 통해서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피고발인 한동훈이 국회 본회의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상대당 정치인에 대한 겁박이며 모욕 주기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낙인 찍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입니다. 검찰 권력을 이용한 야당 정치 탄압이 아닙니까? 자, 지금 이 양희원 의원이 대표로 뭐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 고발을 하겠다고 이유로 밝힌 부분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 체포동의안 관련 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데 이게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시 두 가지 건이 있어요. 두 건이.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자, 저 대목들을 좀 문제 삼았군요, 민주당.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에서는 고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것 보세요. 후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늘 반응들이. 먼저 김종욱 전 행정관. 후원금 많이 들어오는 거 살짝
민주당으로서 긴장되십니까? 아니요. 안 됩니까? 좀 이건 좀 쪼잔해요. 뭐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쪼잔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원금이 좀 더 들어왔어요. 예. 이게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특검법 통과되죠. 내년 1월 달에 고발사주 사건이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손준성 검사 공수처에서 5년 구형했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되면 고발을 왜 했겠습니까? 본인이 손준성 검사가 스스로 했겠습니까? 사주한 본체가 있겠죠.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저는 산도 첩첩인데 산 사이에 엄청난 강인들이 놓여 있어요. 산도 있고 강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후원금 좀 더 들어왔다고 강조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대비를 잘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양이원영 의원이 이게 피의사실 공포 얘기한 게 좀 늦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때 하셔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 아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부스럭 소리를 듣고 돈봉 투입을 감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으로 봤던 명품 가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 인용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탁인데 예. 청력만 활용하지 마십시오. 시력도 활용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력 시력 얘기까지. 자, 김지원 전 최고위원, 이거 통상 뭐 연말이면 정당 후원금이 많이 들어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개인 후원금은 지금 선거에 나오고 예. 또 개인들에게 뭐 지인들이고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보내는데 정당 후원금은 사실 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들어온다고 뭐 지금까지 저는 당 지도부에 있으면서도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예. 아마 이것은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뭐 그렇게 아무래도 보여지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시겠죠. 그렇죠.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입당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입당을 하면서 당비를 내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지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그것을 가지고 연말이면 뭐 특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이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좀 더 당원들이 기대하는 바가 지금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양이원영 의원 이분이 이제 고발한 내용이 국회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하고 뭐 예를 들어 진술을 조작하게 하고 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비로소 체포 구속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줬다고 해서 피의사실 공표행위라고 하면 여기서 또 이제 형법에 나오는 정당행위, 업무상 정당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법무장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당한 내용으로 피의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근데 왜 그러면 양이원영 의원이 지금 와서 고발을 하는가? 그때 고발을 하지. 저분이 이제 선거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또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또 충성심을 보이고 또 TV에도 저렇게 한번 나와서 광고도 하고 뭐 이런 다목적 용이 아닌가.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는 아주 극명한 시각 차이인 거죠. 지금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당의 지지자들과 민주당과 뭐 차이를 보이는 걸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동시에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된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를 언제 만날 것인가. 그러니까 취임했잖아요.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정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긴 만날 건데 언제 만나는가? 그럼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대화가 올까? 뭐 이런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장관이 살짝 얘기를 좀 꺼내놨죠?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아니, 이재명 대표 만나실 건가요? 야당 대표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짧게 얘기했어요. 그럼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실 민주당에서도 내일 정도는 만날 것 같다. 뭔가 좀 조율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설명도 좀 나왔는데
그런데 한동훈, 이재명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볼 수 있는 발언들도 있습니다. 연속해서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정에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수 대변인께 내일 만납니까? 내일이 특히 사실 이거 특검법 처리한다고 민주당이 예고한 날이잖아요. 그날인데 내일인데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만난다고 봐야 됩니까? 시간을 양측이 비서실 측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연락이 온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우리 당대표 일정이 빡빡이 외부 일정도 있어가지고 못 보신 것 같고 보면은 내일 오전 정도인데 시간을 조율 중이기 때문에 아직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우리 방송에서 두 분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여당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짧게나마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민주당 대변인을 떠나서 여야 당대표고 우리 정치권의 우리 사회 지도자인데 말의 품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당대표 대변인으로서 옆에서 오랫동안 봐왔습니다마는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에 대해서 거칠 언사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좀 전처럼 여당이 여당답게 좀 행동해달라. 야당이 여당을 감시하는 거지. 어떻게 여당이 야당을 비판하고 그렇게 심하게 욕을 하고 발목을 잡느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우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데 그 손만 보면서 저리 심한 욕을 합니다.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정말 국민의힘 내년 4월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중도층 마음 없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 수직적 당정 관계 이거를 개선하고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라고 하는데 아직 본인은 저런 말씀할 때 보면 검사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매섭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전체 국민을 상대로 집권당 대표면 대표답게 해야지 그 검사 사칭권으로 이미 다 끝난 문제고 처벌도 받았고 2001년도입니까?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해서 정말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올라와 있고 전혀 수사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저 질문이 정확히 보시면 뭔 질문인 줄 아세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청탁 민원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 대표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야당을 자극하고 또 만나가지고 또 무슨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관례적으로 좋은 얼굴로 인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이 야당 도움 없이 지금 특히 여소야대인데 법 하나 통과시키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협치의 대상 이렇게 봐야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저런 험한 얘기만 하면은 그때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일단 오전쯤으로 만나는 걸로 일단 예상은 되는 거네요. 김지원 전 최고위원,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제가 좀 웃을 뻔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품격 있는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 형수님께 쌍욕하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사실 민주당 내에서 보여주는 건 아직도 뭐 개딸이니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하면서 비명 소리만 나지 그 내부에 저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국회에서 계속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보니 이재명 대표의 그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많이 국회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연장선에서 조금 더 그런 이야기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러나 여당 대표로서 야당 대표를 만나면
당대당의 대표로서 만나겠죠. 예. 그때는 뭐 체포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마음이야 참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예. 그때는 정말 이 정치력을 보여 주는 것이 맞죠. 근데 지금까지 그 이재명 대표가 또는 민주당이 보여준 지금 방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뭐 검사 독재 정권이니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일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무슨 저 특검법 같은 것은요.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 도저히 그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야기 그 부당성을 이야기하다가는 뭐 방송이 딴 데로 흘러가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총선에 써먹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이 상태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사칭한 대표를 모시는 분이라고 좀 한 것이 민주당을 자극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맞잖아요. 검사 사칭하다가 교도소 갔다 오신 건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긴장들이 싹 지금 흐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반박을 가운데.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장관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일단 임명을 해야 되는 자리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비대위 위원들도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관위원장 이거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것도 정해야 되는데 어제는 일단 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정했는데 화면 좀 보실까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김영동 의원인데요. 지금 75년생이니까 역시 이제 90년대 학번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법연수니까 좀 이 사시 통과했고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눈길 잡는 건 이준석 지도부 당시 수석 대변인을 거쳤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70년대생이다. 그다음에 이제 법조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법조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또 법조인을 비서실장으로 뽑으니까 또 나오는 얘기가 공관위원장도 이거 혹시 법조인 아니면 뭐 검사 출신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또 한마디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요건 일단 검사는 안 되고요. 아니 비대위원장도 검사인데 공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이 되면 가급적 뭐 아무튼 법조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영남 전 의원님, 만약에 공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나 법조인을 임명하게 되면 또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거? 제가 오늘 낮에 개인 택시 하는 사장님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치적인 편향성이 없는 분들인데 이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소위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꽤 많이 깊숙이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거든요. 만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지금 국민의힘 쪽은 왜 다 검사 출신들이 다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분이 계시더라도 공관위원장만은 조금 검사 출신이 아닌 분이 오시는 게 검사 출신이나 법조인이 좀 아니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검사 출신의 대통령, 검사 출신의 지금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공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이 오시면 정말로 이 프레임 속에 그냥 다 빠지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이런 걸 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임명에 대한 자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아니면 주를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자, 여당과 관련된 주제 이모저모 조목조목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야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쯤 되면 본인 스스로 밝혔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밝히신 분이 있는데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스스로 밝힌 겁니다. 근데 앞서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첫 기사화한 기자가 있죠. 과거에는 약간 좀 익명 얘기를 꺼냈어요. 이건 노출할 수가 없다.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진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제대로 파악하고 그분 역시 자기가 제보는 좀 하겠는데 자기가 노출되거나 발각돼서는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신분을 좀 익명으로 해달라고 당부를 하셔갖고 그 제보가 지난달 8월 한 29일 날 무작정 하천대우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요런 얘기가 꺼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이 기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다 이 얘기 꺼냈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건가 막 이랬거든요. 오늘 그분이 스스로 밝혔어요. 들어보시죠. 결국 저는 이낙연 후보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언론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남평호 전 국무총실 민정실장이 있었잖아요. 민정실장이었는데 그럼 본인이 스스로 밝힌 이유가 마치 지금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패배한 거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거 제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게 이낙연 전 대표 탓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 이거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어 내가 밝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나왔거든요. 요거 김용남 전 의원과 김종욱 전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지난 대선에 패했잖아요. 이게 이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자체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단 선거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잖아요. 예.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후보자의 일정한 개인 정보, 특히 재산 관계 이런 걸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이 어떤 것을 제보했다고 그래서 그걸 문제 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흠이 있었던 후보가 문제지. 예. 그 흠을 지적하거나 그 흠을 언론에 알려준 사람이 왜 잘못된 거죠? 저는 그 지적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은 요 제보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확인된 건 이낙연계가 제보한 건 사실이다. 예, 지금 확인된 겁니다. 확인된 거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를 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소위 같은 당에 있는 후보가 범죄가 있는 것이냐 이미지가 더 씌워지면서 어떤 후보의 메시지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을 어떤 관통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낙연계 같은 경우는 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지금에 와서 잘못된 범죄 카르텔을 밝히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발언 자체는 제가 볼 때 민주당적 언어가 아니고요. 검찰과 국민의힘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예를 들면 검찰에 의해서 뉴스버스 발행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부실수사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검찰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지막지한 예를 들면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 내용들을 다시 제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분이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식의 접근을 했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접근 자체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선거에는 큰 영향을 끼쳤겠죠. 김지원 전 최고위원. 이 남평호 전 민정실장이 본인이 제보했다고 스스로 밝혔잖아요.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대선 때 민주당 경선 당시 큰 이슈로 부각이 됐고 공세도 있었고 방어도 있었는데 혹시 이게 이후에 오늘 남평호 전 실장이 스스로 밝혔으니까 이후에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전 후보가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제보를 자기 측근이 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그렇게 공세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소위 이낙연계 의원들을 이제 공천해서 학살하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죠. 명분이 될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김종욱 행정관께서는 대장동 사건이 굉장히 그때 대선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그때 오히려 그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 측에서는요 온갖 거짓말로 거기에 또 온갖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언론사 이야기까지 했지만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전부 다 끌어들여서 그걸 몽땅 뒤집어 씌워서 오히려 윤석열이 대장동의 주범이다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
어떤 공작이라면 이것은 사실은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졌다기보다는 예.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인간 됨됨이가 국민들에게 반영된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대장동 사건은 남평우 그분이 제보하지 않았더라도 분명히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의 사건이 그냥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에서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국무총리실에서도 한 4년간 근무를 했는데 예. 그 민정실장이라면 민정실 자체가 상당히 많은 직원들을 그 보유하고 있고 예. 그분이 설사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과거에 일했던 분들의 이 도움을 받거나 또는 정보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영향력까지 있었다면 예. 이 문제는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는 이 사안은 뭐 결과도 밝히고 또 그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그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윤석열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한민수 대변인, 이번 이른바 이제 스스로 제보자라고 밝혔고요. 뭐 앞서서는 최측근에까지 알려졌는데 이제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신당 얘기로 약간 갈등처럼 비춰지는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그 갈등의 골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좀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제 그 처음 보도한 경기 지역의 인터넷 매체 기자가 검찰의 뭐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으면서 최측근 얘기하면서 그분이 제 기억으로 지금 보도상 윤영찬 의원과 서른 의원은 아니다. 거기 또 아니라고 처음에 밝혔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러면 측근이 누구지? 이런 뭐 호사가들도 있고 언론서 취재도 많이 들어갔어요. 제 듣기로 하다 보니까 남평호 전 민정실장이 이제 내가 그랬다 이렇게 밝힌 거로 봅니다. 저는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낙연 대표와 만나려고 전 대표와 만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통합과 혁신의 우선 의지와 퇴색될 일은 없고요. 다만 이제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도 계속 이재명 대표도 지금까지 대선 패배에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공사석에서 여러 차례 말씀해 왔습니다. 하면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탄생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역사적 퇴행을 하고 있고 모든 제도가 민주주의까지 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짧게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그렇게 억울하면 내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됩니다. 그거 받으세요. 받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가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한테 그렇게 억울하면 밝히셔야죠. 대통령 억울해서 잠 못 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억울하시면 진실을 밝히십시오. 국민의힘 대선 때 뭐 했습니까? 항시 회의장 뒤편에다가 큰 글씨를 붙였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다. 그럼 거부하지 마세요. 이것도 거부하지 마시고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니까 만약에 특검을 했는데 정말로 다 무죄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꼼수로 하지 마시고 본인들은 뭐 수사 범죄 혐의였으면 다 해야 된다면서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근데 왜 안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마시고 받으면 됩니다. 아니 근데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그만큼 노력해서 수사했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온갖 그 수사를 했어요. 정말 있는 것도 없는 것 다 털어내고 다 했는데 그때 수사 결론을 못 내놓고 이제 와서 특검 하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하는 건가요?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수사받을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특검을 통해서 밝히시죠. 뭐. 요 얘기는요. 내일 법안 통과가 지금 민주당이 뭐 추진한다 그러죠. 아마 내일 끝나고 나서 이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뤄질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앞서서는 사실은 이 대선 경선 단위 사항 때문에 지금 약간 갈등처럼 비춰진 상황이 다시 떠올랐는데 한켠에서는 공천 가지고 사실은 이 공천 문제 갖고 벌써부터 좀 시끄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화면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분을 가지고 조금 논란처럼 비춰져 이용주 전 의원인데요. 민주당 예비 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 일단 괜찮다, 공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과거 음주운전 때문에 한번 논란이 크게 있었잖아요.
20대 국회 당시 윤창호법을 발의했는데 이른바 이제 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한 처벌하는 법안이죠. 근데 발의 열흘 만에 본인이 음주운전 적발. 이거 논란됐었거든요. 그런데다가요. 당적을 바꾼 것도 계속 논란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과거 보시면 당적이 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지금 국민의당 입당도 있었고요. 뭐 탈당했다 민주당 입당.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민주당 이제 검증위 관계자는 공천 결과에 불복 등 이유로 탈당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먼저 끌었는데 우선 이용주 전 의원과 관련된 영상부터 좀 하나 좀 확인해 보죠. 과거입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위에 있든지 간에 용서될 수 없는 것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제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억울했지만 이 또한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뒷부분에 문석균 전 주회장인가요? 문석균 주회장 얘기까지 나와서 나왔는데 우선 이용주 전 의원 얘기 해보면 김영남 전 의원님 과거 음주운전 그다음에 본인 탈당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논란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판정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적격 부적격 이게 일종의 공천에 대한 본심사 들어가기 전에 아예 문턱에서 잘라버리느냐 아니면 제대로 된 공천 과정까지 참여를 시켜주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 판단이 내려지고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한 열흘 후에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그리고 국민의 분노를 더 일으킨 게 이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약간의 유체 이탈 화법이 나왔거든요. 모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래서 본인이 잘못한 거를 아냐 모르느냐 뭐 이런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혹시라도 소위 계파에 따라서 뭐 친명은 적합, 비명은 부적합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논란이죠.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논쟁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번에 예비후보 관련해서 적격받으신 분이 또 계신데 문석균 김대중 대단 의정부시 지회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이에요. 과거 선거 때도 약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아파 찬스 논란. 그러니까 아버지 부친이 워낙 뭐 거물 정치인이다 보니까 근데 그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게 지난 선거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 또 그러거든요. 2020년 당시 총선 당시 경기도 의정부가 도전했는데 이른바 세습 공천 논란으로 출마 포기하고 민주당을 나갔어요. 그리고 무소속 출마했다 낙선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민주당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적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당 관계자는 대사면허 복당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는데 김종욱 전 행정관 이거 괜찮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개별 사안으로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안 하고 있는 지금 검증 절차를 사전에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잡음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당 차원에서 동일한 어떤 원칙과 기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객관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교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 복당을 했을 때는 사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에 다 면책이 되는 사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나중에 공관위에 있을 때 이런 사례가 이제는 당 내부의 규율이 아니라 국민들이 유권자가 판단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약간 여론의 반영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저는 공관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탈당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아무런 문제 없이 만약에 당에서 활동한다고 얘기하면 좋은 선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공관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천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논란,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 아니 그때 당 나고 들어오고 이거 뭡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니까 뭐 이런 불만 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시작된 것 같고요. 이런 사항이 조금씩 나와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6분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대한민국 시사 1타 방송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억울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니, 그 또한 그것도 잘 성실히 임하고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질문과 조사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심경은 어떻습니까?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오전부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성균 씨 지금 어떤 차량에 탑승한 채 숨진데 발견됐다 이런 소식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화면 좀 보시죠. 화면에 보면 오늘 상황을 좀 정리했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오전입니다. 종로구의 한 공원 차량이에요, 차량. 근데 뭐 조수석에서 뭔가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매니저분이 처음에 뭐 신고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오늘 두 분 좀 모셨는데 남해연 연예 전문 기자하고요.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오늘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자, 바로 좀 들어가겠는데 남해연 기자께서는요. 오늘 발견된 상황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좀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의 이제 신고로 인해 112 접수가 됐고요. 당시 매니저는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으나 지금 차량도 없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유서 같은 부분 얘기했어요. 네, 유서. 메모가 발견됐고요. 그게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공개가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10시 12분이었고 이제 경찰이 바로 이제 출동을 했는데요. 예. 10시 30분쯤 종로구에 있는 한 공원 인근에서 이성균 씨의 차가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성균 씨는 사실 의식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조수석에는 번개탄 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한 것으로 판정이 돼서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니저 말은 유서 관련된 유서 같은 어떤 글 그리고 차량에서 무슨 번개탄 뭐 약간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일단 이웅혁 교수님.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일단 이거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그리고 뭐 경찰 쪽에서 이거 좀 이런 경우는 부검이 들어갑니까 이런 거는? 일단 뭐 외관상의 그 극단적 선택이 아주 그 명약관화한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 부검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유족의 그 의사가 중요한데요. 어쨌든 그 사망에 그 이르게 된 그 경위가 타살이라고 하는 범죄의 혐의점이 현재까지는 이제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 같고요.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전형적인 수단들도 분명히 차 안에 그 있었고 또 이미 이 사망을 한 이 형태였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유족이 원한다고 한다면 이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가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검을 지금 유족이 원치 않고 또 경찰의 그 판단 자체도 특별한 타살의 정황이 있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아마 추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 교수님, 얼마 전까지 사실 이성균 씨는 본인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경찰 조사를 다 받으면서도 본인은 억울하다 이런 걸 호소했는데 만약에 극단적 선택이라면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 최근에 약간 녹취록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오고 약간 뭐 퍼졌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낀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그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그 작동을 해서 그 심리적으로 견뎌 나가는데 그 한계점, 나름대로의 그 절망감을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결정을 한 것인가 아닌가 추정이 그 되는데요. 먼저 어떻게 본다면 그 유흥업소 그 여 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그 압박,
갈취에 대한 부담감 또 공적인 인물로서 더군다나 이미지를 먹고 사는 그 연예인으로서 그것을 더 이상 수인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고 이것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마 그 사생활에 대한 그 원치 않는 그 폭로가 계속 일파만파 퍼지는 것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미안함, 부담감 뭐 이것도 또 중요한 역할로 작동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1차, 2차, 3차 이렇게 1시간, 3시간, 19시간 이렇게 그 조사를 받았는데 예. 특히 그 3차 조사를 끝나고 나서 그 밝혀진 상당히 이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또 등장이 되었고 예. 또 그 어떠한 이 진술이 여 실장과 맞부딪혔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또 전달이 되었죠. 뭐 이를테면 코를 통해서 뭐 특정적인 마약이 이렇게 흡수가 되었다. 뭐 이런 등등은 본인의 그 자긍심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에 더 이상 헤쳐나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뭐 이러한 것이 주요한 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동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자, 오늘 유성균 씨 차량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숨지체로 발견된 상황 이와 관련된 어떤 영상들이 조금 준비된 게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전화해서 자, 또 뭐 경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남효영 기자. 네. 일단 어떤 혐의와는 별개로 사실 네. 배우 유성균 씨 배우로서는 뭐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배우인데 네. 일생을 짚어본다면 어떤 배우라고 소개를 좀 하실까요? 20대 무명을 거쳐서 30대 빚을 받고요. 그리고 예. 40대에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배우입니다. 유성균 씨는 다들 아실 거예요. 특유의 그 발성으로 정말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너무 많은 다양한 활동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2019년이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인해서 정말 세상의 빛을 정말 환하게 봤습니다. 당시에 그 기생충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의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을 받았고요. 그 영광의 순간에 이성균 씨는 모두 함께 했었기 때문에요. 이번 죽음에 대해서 전 세계 그 관계자들의 예. 애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연예계에서는 뭐 추모를 하겠죠. 근데 네. 외신 보도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만큼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뭐 전 세계에 알려진 배우니까 그렇죠. 외신들은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외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의 이성균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데 이게 마약 검사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사정을까지 갔다. 이게 굉장히 작품으로 인해 정말로 최고의 정점에 올랐던 배우가 이 마약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사실 예. 굉장히 조금 불명예를 아는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외신들의 어떤 유명한 인사의 죽음을 다루지만 또 그 과정에서 마약과 관련된 혐의 그리고 어떤 수사 뭐 이런 것까지 외신들도 같이 좀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보도를요.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 협박범들에 대한 내용까지 다 알려져 있어서 사실 아마 이 부담감이 정말 그 배우로서는 좀 참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윤학 교수님. 네. 일단 이성균 씨가 사망을 했으니까 이 마약 혐의 관련 수사는 종결입니까? 공소권 없으면 종결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이성균 씨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피의자로서의 혐의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로서 3억 5천만 원을 갈취당했기 때문에 예. 그 고소인의 그 신분으로서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아, 그건 아까 피해자로서의. 그럼 일단은 그럼 본인의 마약 혐의 부분은 본인이 없으니까 지금. 네, 그것은 결국은 이제 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이제 종결되는 뭐 이런 예정이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그 3억 5천만 원의 그 갈취에 대해서는 고소가 그 이루어졌고 또 지금 공범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예. 특정이 되어서 예. 사실은 그 엊그저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어야 되는데 출석하지 않았던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건은 계속 수사가 그 진행이 되는 것이죠. 과연 어떠한 경위로 3억 5천만 원을 갈취하게 되었고 예. 그리고 이 여 실장과 공범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고 금전에 있어서의
배분은 또 어떻게 되었던 것인지, 과연 목적은 무엇이었고, 혹시 또 다른 그 관여자는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에 관해서 이 수사는 계속 진행되겠지만 예. 그 피의자 신분으로서 이성균 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는 이로써 수사가 종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종결이지만 하나 부분,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이제 피해자가 된 부분은 그건 진행이 되는 거다. 그대로. 이런 가운데 오늘 이성균 씨 소식이 전해진 뒤에 경찰에서도 어떤 입장을 좀 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경찰 수사가 조금 뭔가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자 경찰 쪽의 반응이 이거예요. 최근 19시간에 걸친 조사에도 심야 조사 동의를 받고 한 거다. 그러니까 경찰이 뭔가 좀 이렇게 해명처럼 설명을 해놨네요. 그리고 강압 수사 진행한 적이 없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가 이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네요. 경찰도 좀 뭔가 좀 의식을 한 거네요, 지금요. 윤옥 교수님. 네. 경찰이 혹시 너무 강압적으로 수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 이런 결과 이런 거 아니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특히 이제 3차 소환 조사에서 요즘에 보기 드물게 심야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19시간 가량 장시간 이런 수사에 어떤 압박성과 회유 종용 강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가질 만한 대목입니다만. 근데 이것은 이 피의자의 전격적인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성균 씨 입장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소인의 신분, 피의자의 신분, 이중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 당일날 이 두 사건을 모두 다 끝내고 싶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임의적 동의에 의해서 심야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경찰청에서 인천경찰청에서 얘기하는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예.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애석함을 표현한다라고 말하는 취지가 어쨌든 법적인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1차, 2차, 3차 예. 소환 과정에서 예. 혹시 예를 들면 정보 관리가 제대로 된 것이 못한 것은 아닌 것인지 왜냐하면 공적인 인물에 있어서 무엇인가 특히 내사 단계에서 밀행성이 잘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던 점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점에 있어서의 비난 또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예. 정과 육범의 여실장의 이 진술만 믿고서 신빙성 판단을 그르친 것은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비판적 시각에 지금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수사하고 달리 예. 일단 시작 자체를 진술에 의존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여실장의 말을 전적으로만 믿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은 예. 이것도 역시 경찰 수사의 실력이기 때문에 예. 그분에 있어서는 조금 비판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남혜영 기자. 네. 사실 얼마 전에 가수 G드래곤 씨도 무혐의 마약 네. 의혹을 받았는데 이제 무혐의로 네. 됐고요. 그래서 약간 좀 논란처럼 비춰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성균 씨는 조사를 마친 뒤에 억울함을 계속 나타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이쪽 연예 분야 취재하는 기자로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은 좀? 이게 이제 어쨌든 지드래곤은 무혐의가 났고요. 이성균 씨도 사실 계속 꾸준히 음성이 예.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지금 계속 이게 했다 안 했다 하고 이성균 씨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지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에 조금 신중한 발표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자들도 보도를 할 때 있어서 사실 굉장히 이게 사적인 부분이 더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 이제 본질은 마약이었는데 개인적인 부분이 너무 돼서 약간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혁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1분여 정도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G드래곤 씨도 그렇고 이성균 씨의 마약 이 혐의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빨리 알려졌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보도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여전히 좀 뒷말들이 좀 있어요. 사실 그걸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경찰이 의도적으로 흘렸다거나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라거나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럼 아직까지 그런 거 내용은 없습니다. 네, 공식적인 입장도 그렇고요. 예. 우리가 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월 19일 날 내사 단계에서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내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중에 유명한 배우가 한 명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날 예. 바로 이성균 씨 소속사가 먼저 스스로 3억 5천만 원의 갈취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해왔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경찰이 공식적으로 알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소속사에서 이성균 씨가 이렇게 고생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은 이제 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마약 수사의 그 특성상 여러 가지 정보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남는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성균 씨 관련된 내용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